안녕하세요. 강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혁입니다. 얼마 전 박찬욱 감독의 할리우드 진출작의 캐스팅이 완료되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세계적인 스타 니콜 키드만이 주연으로 확정되었다고 하죠. 그리고 또 지난주에는 한국 합작 영화가 5편이나 제작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영화계에는 정말 이제 국경이란 개념이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오늘 저희 시네마 천국에서도 한국, 미국, 그리고 유럽을 아우르는 다양한 영화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세계 여행을 하는 기분으로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네마 천국 함께 하시죠. 사라는 10살, 다정한 부모님과 귀여운 동생이 있는 평범하지만 행복한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흐린 오후, 불행은 무거운 노크 소리와 함께 찾아오는데요. 1942년 나치가 점령한 프랑스에선 유태인들이 하나둘 잡혀가고 있었습니다. 사라는 어린 동생만이라도 구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동생을 벽장에 숨깁니다. 이제 사라의 가족은 어디로 가게 되는 걸까요? 이 영화는 홀로코스트를 배경으로 한 소녀의 잔혹한 운명을 그리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촘촘히 얽힌 비극의 실타래를 풀어내는 작품 사라의 열쇠를 만나봅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홀로코스트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가 자행했던 유태인 대학살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영화에서도 이미 여러 번 다뤄졌었죠. 그래서 더 이상 새로 나올 이야기가 없을 것 같은데요. 왜 또 홀로코스트인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프랑스 작가 타티아나 드 로즈네이의 2008년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 이 작품은 지금까지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영화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그날 사라는 경찰의 눈을 피해 어린 동생을 벽장에 숨기고 문을 잠갔습니다. 아이를 찾기 위해 방을 뒤지는 경찰은 다행인지 불행인지 동생을 찾지 못하는데요. 결국 이렇게 벽장 속에 갇힌 아이를 홀로 둔 채 사라의 가족은 끌려가게 됩니다. 그로부터 67년 후 사라가 살았던 바로 그 집으로 한 가족이 찾아옵니다. 미국인 저널리스트 줄리아는 프랑스인 남자와 결혼해 파리에 살고 있습니다. 이 집은 시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인데요. 그들은 곧 이곳으로 이사를 올 예정입니다. In July 1942. On the 16th and 17th of July 42, they arrested 13,000 Jews, mostly women and children. They took 8,000 of them, put them in the Velodrome d'Hiver in inhuman conditions. Imagine the Superdome in New Orleans, only a million times worse. A million times worse. And then they send them to the camps. 줄리아는 미국에서 근무할 때도 홀로코스트에 대한 기사를 쓴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파리에서 벌어진 유태인 체포 사건에 대해 특집 기사를 준비 중인데요. 이곳이 바로 67년 전 유태인들이 갇혀있던 그 경륜장입니다. 그때 이곳에선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1942년 나치의 소나기에 들어간 세상은 더 이상 유태인들을 사람으로 대접해주지 않습니다. 10살 소녀의 눈엔 이 모든 일들이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이상할 뿐인데요. 그저 유태인으로 태어난 것뿐인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걸까요? 죽음보다 더 잔인한 절망과 두려움이 그들을 옥죄기 시작합니다. 유태인들을 이송할 수용소가 정해지자 경찰들은 어른과 아이들을 분리시킵니다. 자식과 떨어지지 않으려는 엄마들의 절규가 터져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신은 있는 것일까요? 병까지 얻은 사라에게 그들은 엄마마저 빼앗아 버립니다.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사라.
이곳은 어린이들을 모아놓은 수용소인가 봅니다. C'est ça que tu cherches? Je dois aller chercher mon petit frère. Il faut qu'on parte d'ici. Tu veux t'échapper?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사라는 오직 벽장에 두고 온 동생 Ça 생각뿐인데요. sera plus facile. 사라는 수용소에서 만난 친구와 비밀스러운 탈출 계획을 짜는데요. Vas-y vite. Vous allez où? Mais 아이들은 땅을 파서 철조망 사이를 통과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스웨터도 잔뜩 껴입었죠. 그런데 그때 그만 이렇게 발각이 되고 마는군요. Je l'ai enfermé quand ils sont venus nous arrêter. Et je lui ai fait promettre de m'attendre. C'est trop tard maintenant. De toute façon, c'est comme ça. Faut rester ici. C'est interdit de s'enfuir. Jacques, Comment tu connais mon prénom? quand vous parlez entre vous, j'ai entendu. Et depuis la pomme, je m'en souviendrai toute ma vie. Moi, c'est Sarah. Sarah Starzinski. 경찰의 가슴에 남아있던 선한 기운들이 소녀의 의연함에 무릎을 꿇습니다. 소녀들은 그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수용소를 탈출합니다. 이제 사라는 벽장에 갇혀있는 동생을 구해낼 수 있을까요? 앞으로 사라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러면 다시 유태인 학살에 관해 취재를 하고 있는 줄리아를 만나봅시다. 줄리아는 당시 프랑스에서 체포된 유태인들을 찾아내고 기록하는 교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내내 마음에 걸려하던 일을 꺼내놓는데요. Il y avait beaucoup de juifs dans le Marais à cette époque-là. Bien sûr. C'est un des quartiers historiques, une belle ville, mais il est bon temps. Pourquoi? 바로 시부모님이 물려준 아파트 때문입니다. 왠지 그 아파트가 유태인들과 관련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던 거죠. Vous voulez que je vérifie? Tout est répertorié dans l'ordinateur. 그리고 교수가 건네준 사진을 통해 한 소녀를 만나게 됩니다. 과거 그 집에 살다 잡혀간 소녀, 사라 스트라진스키입니다. 그렇다면 줄리아의 시부모님은 어떻게 사라의 집을 가지게 된 걸까요? 그분들도 혹시 유태인 학살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이 작품은 역사적 상처와 현재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건을 추적해가는 여기자는 그런 점에서 현재, 즉 우리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데요. 그녀는 프랑스에서 벌어진 홀로코스트 문제를 객관적으로 고발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 객관성은 남편 집안과의 연루 때문에 위기를 맞게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남편의 집안은 그 무시무시했던 일에 깊이 개입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크나큰 오점이나 문제들에 대해 쉽게 남의 일처럼 생각합니다. 사라의 열쇠는 그런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역사적 과오에 대해 아무런 잘못이 없는가? 어쩌면 지금도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말입니다. Get the London office to take care of that one. 우리는 일반적으로 독일인과 나치만이 유태인을 학살했다고 알고 있죠. 하지만 영화는 조금 다른, 아니 우리가 미처 몰랐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내 유태인 체포 사건에 대해 토론하던 줄리아의 후배 기자는 자료가 전혀 남아있지 않은 걸 보고 이렇게 묻습니다. Weird. I mean, normally they were really good at that. They documented everything, the Nazis. That's what they were known for. Mike, this was not the Germans, it was the French. 그렇습니다. 당시 수많은 유럽인들은 사실 홀로코스트를 묵인해왔습니다. 아니 오히려 유태인 학살에 앞장서기도 했다고 이 영화는 고발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실들은 이미 기억 너머로 지워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불명예스러운 사건들을 빨리 씻어내려 하니까요. 하지만 기록되지 않고 기억하지 않는다 해서 사실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영화는 말하고 있습니다. 극 중에서 당시 사건을 연구하는 교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그의 말에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모두 담겨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Le principe de mon travail, c'est d'échapper aux chiffres et aux statistiques pour redonner un visage et une réalité à chacun de ces destins. C'est affreux, je n'arrive pas à m'empêcher de penser à ma fille à la place d'un de ses enfants. 그렇습니다. 사라의 열쇠는 그런 작품입니다. 쉰들러 리스트처럼 몇 명을 구해낸 영웅에게 감사한다거나 인생은 아름다워처럼 비극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자고 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비극을 비극 그대로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에는 분명 씻을 수 없는 상처도 있는 법이니까요. 이 작품은 우리가 흔히 보아왔던 홀로코스트 가스실의 이미지와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교차 편집을 통해 비애감에 빠지지도 감상에 젖지도 않으면서 비극의 역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의 퍼즐을 완성시키듯 그렇게 담담하게 말이죠. 그 중심에는 1942년 비극의 한복판에 있었던 소녀 사라와 긴 시간을 건너 2009년을 살고 있는 저널리스트 줄리아가 있습니다. 미국인 여기자 줄리아는 잊혀져 가던 역사의 상처를 끄집어내고 표면에 드러내는 인물입니다. 우리는 간혹 이런 행위들을 필요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처를 자꾸만 끌어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과거의 과오를 되새기고 또 되새겨 다시는 이런 비극을 겪지 말자는 것이죠. Oui. J'ai une bonne nouvelle à vous annoncer. 줄리아는 사라 일생을 추적해가며 자신의 삶에도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Franchement, je m'attendais un peu plus d'enthousiasme. Je crois que j'ai pas envie d'être un vieux père. 아이를 낳기 싫어하는 남편의 주장에 휩쓸려 가던 그녀는 사라를 통해 용기를 얻고 아이를 지키기로 결심합니다. C'est dangereux. 줄리아 역은 크리스틴 스컷 토마스가 맡았는데요. 잉글리시 페이션트를 통해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에 노미네이트되며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배우입니다. 실제 성격도 작품 속 줄리아와 매우 흡사해서 출연에 두려움을 느낄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특유의 지적인 이미지와 절제된 연기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홀로코스트의 비극을 온몸으로 감내해야 했던 1942년의 사라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그녀는 내내 남동생을 가둔 벽장의 열쇠를 애지중지 간직하는데요. 이 열쇠는 곧 너무나도 참혹했던 그녀의 기억 속으로 들어가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부끄러운 역사를 그저 망각하는 것으로 위안 삼으며 살아왔던 현재 우리들을 각성시키는 열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나는 알고 있다. 오직 운이 좋았던 덕택에 나는 그 많은 친구들보다 오래 살아남았다. 그러나 지난밤 꿈속에서 이 친구들이 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강한 자는 살아남는다. 그러자 나는 자신이 미워졌다. 브레이트의 시 살아남은 자의 슬픔인데요. 이 영화는 바로 살아남은 자의 슬픔에 관한 작품입니다. 우리에게도 아픈 역사가 많습니다. 비단 홀로코스트뿐만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모든 비극적 역사에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지 않을까요? 다시 이런 비극을 만들지 않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 말입니다. 세계 최고의 초콜릿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윌리 원카. 어느 날 흰 머리카락을 발견한 그는 자신의 후계자를 찾기로 마음먹게 되고 원카 초콜릿 속에 감춰진 황금 티켓을 찾은 어린이 5명에게 자신의 공장을 공개하기로 한다. 세계 각국에서 등장한 행운의 당첨자들 5명의 어린이들과 그 보호자들은 마침내 윌리 원카의 초콜릿 공장을 견학하게 되는데 오늘 영화로 보는 심리학에서는 팀버튼 감독의 찰리와 초콜릿 공장을 만나봅니다. '창백한 피부와 어색할 정도로 새하얀 치아의 소유자. 외부와는 일체 접촉하지 않으며 그가 만들어낸 달콤한 세계에서 어린아이 같은 움파룸파족과 함께 생활하는 윌리 원카. 굳이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의 집은 마치 마이클 잭슨의 원더랜드를 연상시킵니다. 드디어 초콜릿 공장을 구경할 수 있게 된 5명의 아이들. 그들은 윌리 원카가 마련한 불타는 인형쇼를 맨 먼저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초콜릿 공장이 이 인형들처럼 불타버린 윌리 원카의 어린 시절로 들어서는 입구임을 넌지시 암시하고 있습니다. Good morning, Starshine. The Earth says hello. 윌리 원카는 아이들을 대하며 의사소통이나 대인관계에 매우 부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Don't you want to know our names? Can't imagine how it would matter. 첫 대면에서 상대방을 무안하게 만들거나 What's the special prize and who gets it? The best kind of prize is a surprise. 이렇듯 동문서답을 하기도 합니다. Be a blueberry. Why would anyone want that? 질문을 받으면 놀라고 긴장하면서 미리 만들어 놓은 예상 답안 카드를 보며 대본 읽듯이 대답을 하기도 하죠. And the rest of you must be their Parents. yeah, moms and dads. 특히 부모라는 단어를 말해야 할 대목에서는 심하게 말을 더듬곤 합니다. 그에게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부모라는 단어를 망각한 윌리 원카의 기억상실증을 심리학에서는 불쾌한 기억의 억압 혹은 능동적 망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요, 사고로 자식을 잃은 부모가 그 자식의 친구를 만났을 때 친구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은 현상이 한 예이죠. 불에 타 없어져 버린 줄만 알았던 윌리 원카의 기억은요, 아이들과의 대화를 통해 플래시백으로 하나하나 되살아납니다. Mr. Wonka, Yeah. can you remember the first candy you ever ate? 윌리 원카로 하여금 기억을 끄집어낼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지는 찰리는 마치 유능한 상담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Candy's always been the only thing I was. 긴 소파에 누워 프로이트로 분한 움파룸파족에게 정신분석을 받는 글을 보고 있노라면 이 영화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 윌리 원카라는 인물의 상담이나 치유일지와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죠. Trick or treat! 끄집어낸 진실은 잔인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입에 거대한 교정기를 씌우고 달콤한 것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했죠. I could try a piece. Really? But why take a chance? 심지어 할로윈 데이에 받아온 사탕과 초콜릿을 몽땅 불에 내던져버립니다. No son of mine is going to be a chocolatier. Then I'll run away to Switzerland, Bavaria, the candy capitals of the world. Go ahead. But I won't be here when you come back. 아들의 장래 희망 따위는 아무렇지 않게 무시해버리는 냉정하고 권위적인 아버지죠. 윌리 원카가 이뤄낸 세계 최고의 초콜릿 공장은 어쩌면 달콤한 것을 억압한 아버지에 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먹는 행동을 통해 만족과 쾌감을 얻는 구강기. 영화는 아버지로 인한 윌리 원카의 구강기적 억압과 더불어 초콜릿 공장을 찾는 아이들을 통해 구강기적 결핍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먹어대는 아우구스투스, 하루 종일 껌 씹기를 그치지 않는 바이올렛, 원하는 건 손에 넣어야 직성이 풀리는 머루카. I want another pony. 윌리 원카는 이들을 딸기 초콜릿 커팅, 퍼지 과자, 블루베리 주스, 음식물 쓰레기 등 먹을 것으로 만들려 하기도 하는데요. 구강기적 억압을 당한 사람다운 아이디어죠. 사실 영화 찰리와 초콜릿 공장에서 먹을 것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거부하거나 허기진 사랑을요, 먹을 것으로라도 채우려는 그런 심리적 과정을 아주 우화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거식증이나 폭식증에 걸린 사람이 애초에 잃어버린 사랑 대신 윗속이라도 채우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The chocolate contains a property that triggers the release of endorphins. 초콜릿은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게 하는 엔돌핀을 분비하게 해 라는 윌리 원카의 대사는요, 위가 차면 꼭 누군가 나를 안아주는 것 같아요 라고 고백했던 고 다이애나 위 황태자비의 말과 묘하게 일치하는 구석이 있죠. What do you have against my family? It's not just your family, it's the whole idea of...
You know, they're always telling you what to do, what not to do, and it's not conducive to a creative atmosphere. Usually they're just trying to protect you because they love you. 찰리라는 좋은 상담자를 통해 윌리 원카는 단어조차 입에 담지 못했던 부모, 아버지를 만나러 갈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자신의 기억 속에서 아버지를 실제보다 왜곡시켜 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의 문을 열게 되죠. Willie? Hi, Dad. 여러분은 혹시 윌리 원카처럼 오해 때문에 가족을 향한 마음의 벽을 쌓았거나 그들의 소중함을 까맣게 잊고 있지는 않나요? 어두운 밤이 지나면 이 학교에 누군가는 죽는다. 9년 전 죽은 아이가 여전히 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괴담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여고 괴담. 1998년 대한민국을 강타, 200만이 넘는 관객을 동원하는 신드롬을 일으켰다. 작년까지 총 5편의 시리즈로 제작되며 지금까지도 사랑받는 여고괴담 시리즈의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명불허전에서 만나본다. 재작년인가 영화 제작자들에게 굉장히 재미있는 설문조사를 하나 했는데요. 바로 한국 영화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공포영화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들 압도적인 표차로 여고괴담 1편이 1위를 차지했거든요. 네, 여고괴담이 그 98년도에 만들어진 거니까 벌써 13년이 지난 작품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 영화사에서 가장 큰 성과를 이룬 그런 공포영화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죠. 근데 왜 그렇게 중요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는 걸까요? 링 일본에서 그 공포영화 장르를 개척했다면 여고괴담은 한국에서 그 역할을 해낸 것이죠. 국내 영화계에서 공포영화는 7, 80년대 이후 20년 가까이 거의 소멸된 그러한 그 장르였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 한 편이 한국 공포영화를 되살려낸 것입니다. 처음 제작할 때부터 알았으면 참 좋았겠지만 제작할 땐 잘 몰랐나 봐요. 제가 듣기로는 이 영화가 시나리오 단계에서 제작자를 찾느라고 한 2년 정도를 표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매우 경제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보세요? 6억 원 정도의 그 제작비로 5주 정도 촬영했다고 하죠. 아직까지 이 작품은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영화 만들기에 표본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마어마했어요. 지금이야 5월에 미리 선점해서 공포영화를 거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이때만 해도 5월에 공포영화 걸리는 것도 좀 특이했지만 여름 내내 그렇게 상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작품의 전체 관객을 210만에서 대충 한 250만 정도로 추정하는데요. 당시 시장 규모를 고려하면 엄청나게 성공한 거죠. 지금으로 치면 대충 600만 정도의 관객을 동원하는 셈이니까요. 그런데 이 영화가 흥행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밑거름 중 하나가 바로 뭐냐면 여고생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이제 여고괴담 신드롬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였는데요. 지금까지도 공포영화의 주 관객층이 10대 소녀들인 것은 정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 테이프를 끄는 게 바로 여고괴담이었던 셈이죠. 근데 이렇게 10대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는 건 사실은 10대들의 공감대를 형성했다라는 이야기가 다를 바 없거든요. 보통 학창시절을 다루는 영화에서는 그 시절을 추억과 낭만이 깃든 시간으로 그려왔고 또 현재도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고괴담은 이러한 학창시절에 대한 거짓 신화를 과감히 벗겨내는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느끼는 억압과 고통을 매우 사실적으로 담아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렇게 학교 혹은 고등학교를 그리고 있는 영화들을 보면은 어딘가 좀 낭만적으로 이상화된 경향들이 있었는데요. 이 작품은 아주 사실적으로 그려내서 조금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현실적으로 그려냈었죠. 네, 그 1편을 연출한 박희영 감독은 물론이고 2편을 공동 연출한 김태용, 윤규동 감독은 수백 명의 여고생들을 취재하고 자료조사를 해서
그들의 진짜 생각과 고민을 담아내려고 노력했답니다. 근데 저는 정말 특히 이 편에서 나오는 신체 검사라던가 교환 일기 같은 부분들은 제 여고 시절을 떠올려 본다고 해도 와, 정말 저랬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사실적이고 아주 민감한 감수성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공포영화의 관객층이 10대 소녀들이어서인지 여고괴담이나 폰 그리고 장화홍련처럼 10대적인 감수성을 건드린 작품은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가위 또 해변으로 가다 같은 할리우드식 슬래셔 무비들은 죄다 흥행에 참피했는데요. 한국 관객들은 단순히 무서운 영화를 찾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공포영화를 좋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근데 주제의식만 놓고 보자면 이게 공포영화라기보다는 어떤 점에서는 사회 고발적인 영화 같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 제작자인 오기민 대표가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는데요. 학교 폭력과 입시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걸 진지한 드라마로 담으면 심의 통과가 좀 힘들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호러라는 장르가 주는 그 표현의 자유로 이것을 마음껏 활용했던 것이죠. 당시에 저도 기억이 나요. 교총 같은 단체에서 굉장히 많은 항의가 있었다고도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죠. 네. 죽은 시인의 사회가 한국으로 건너와서 호러 형태로 만들어진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요. 대학 입학을 위해서 그 어린 소녀들이 고교 3년을 스트레스 속에서 보내다가 결국은 죽음을 택하게 되는 현실을 통렬히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그로부터 10수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의 숙제로 남아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근데 이 등장인물들도 아주 평면적으로 여고생 혹은 그냥 단순히 소녀로 그린 게 아니라 굉장히 여성 그리고 하나의 인물로 그려내고 있거든요. 저는 그 점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습니다. 여학생에게 가지는 낭만적이고 청순한 분위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버린 등장인물들은 주위의 친구들을 동료로 바라볼 여유조차 없죠. 시험 성적에 따른 등수만이 가치를 결정하는 집단 속에서 질투하고 괴로워하는 고뇌에 찬 존재들입니다. 이처럼 이전 영화에서 만들어낸 여고생들의 일반적인 캐릭터를 과감하게 파괴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고생들 잘 그려내고 주제의식도 굉장히 사회적이고,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야기 자체가 되게 흥미로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객들의 사랑을 받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특히 그때까지 한국의 공포영화들이 보여주지 못했던 반전의 묘미를 잘 살린 작품입니다. 끝까지 미스터리를 가져가면서 클라이막스의 폭발적인 위력이 대단했던 작품이죠. 특히 귀신의 정체가 밝혀진 후에 점프컷으로 다가오는 이 장면은 지금까지도 한국 공포영화에서 가장 무서운 명장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1편도 좋았지만 사실 2편이 정말 기억에 남아요. 그 속편을 만들게 되면 성공한 전작의 구조를 따라가려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그 여고 괴담은 달랐습니다. 1편의 이야기에 매몰되지 않고 그 김태용, 민규동이라는 재능 있는 신인 감독들의 역량을 이용해서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이죠. 4명의 여학생이 동반 자살한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이 작품은 공포물이라기보다는 성장 영화에 가까운 작품인 듯 싶습니다. 또 여고괴담 하면요, 신인 감독 그리고 신인 여배우들의 등용문으로 정말 잘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지난 13년간 배출한 젊은 감독들이 지금은 한국 영화계의 기둥으로 성장해 있습니다. 비밀과 아카시아를 연출한 1편의 박기영 감독을 비롯해서 2편을 공동 연출한 민규동 감독은 잘 아시다시피 내 생의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 서양 골동 양과지점 앤틱 등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고, 김태용 감독은 가족의 탄생 등으로 재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여배우들 이야기 빼놓을 수 없는데요. 뭐 최강희 씨라던가 박진희 씨, 그리고 지금은 김규리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활동하지만 김민선 씨도 일단 여고괴담 출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한국 영화에 되게 중요한 여배우들이 됐죠. 맞습니다. 그 배우들도 기성과 신인을 가리지 않고 모두 오디션을 통해 선발한다는 원칙을 고수해오고 있습니다. 대형 스타 감독이나 아니면 배우가 없어도 참신한 기획과 그 재능 있는 인재들만 있으면 얼마든지 그 대박이 날 수 있다는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는 굉장히 더운 여름에 봐도 이 늦더위를 다 날려버릴 만큼 재밌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다음 주에도 더 재밌는 영화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알찬 영화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진정한 공포란 한밤의 으스스한 분위기에서가 아니라 대낮의 평화로운 시냇가에서 시작된다. 겁이 많아 도리어 모두를 겁에 질리게 만들 수 있었던 거장이 있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와 친밀한 관계, 친숙한 공간조차 공포를 극대화하는 요소로 이용한 천재 감독. 그는 관객 스스로 공간, 분위기, 사물, 인물이라는 퍼즐들을 하나하나 맞춰가게 하면서 심리적 공포를 느끼게 하죠. 19세기 말부터 20세기 말까지 거의 한 세기 동안 무려 53편의 영화를 제작하며 할리우드 영화계에서 단 1달러도 손해보지 않은 전설의 흥행 감독, 서스펜스의 최고 거장 알프레드 히치콕을 만납니다. 오늘은 현대 영화의 아버지 알프레드 히치콕이 태어난 날입니다. 그는 찰스 디킨스와 에드거 앨런 포우를 합쳐놓은 인물 같습니다. 디킨스와 포우는 흡인력 있는 내러티브와 서스펜스를 활용해서 대중소설 장르를 개척했죠. 히치콕 역시 추리소설 같은 상업영화를 만들어냈습니다. 히치콕이 탐정소설 마니아였고 그의 이름을 딴 추리소설 잡지가 있었던 점은 그다지 놀라운 일도 아닐 겁니다. 히치콕 이후 영화 제작자들은 관객의 눈을 사로잡기보단 관객의 심리를 사로잡으려고 애쓰게 됐죠. 사실 영화는 인류 역사상 가장 뒤늦게 태어난 예술 장르입니다. 하지만 이 영화라는 장르가 히치콕과 만나면서 어떤 장르보다 빨리 관객의 영혼을 훔칠 줄 알게 됐습니다. 1899년 그는 영국 런던의 작은 과일 가게 막내 아들로 태어납니다. 살인과 죽음을 주로 다뤘던 그 영화와 달리 대가족 속에서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였죠.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그가 실제로는 상당히 겁이 많은 성격의 소유자라는 겁니다. 그의 아버지는 히치콕이 5살 때 경찰서 유치장에 몇 분 동안 갇혀있게 하는 벌을 주죠. 이 단 한 번의 경험으로 그는 평생 경찰에게 공포심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 체포, 감옥, 경찰에 대한 공포가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사실은 그가 평생을 두려워했던 경찰관이 바로 그의 외할아버지의 직업이었다는 거죠. 이렇듯 그 영화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친숙함이야말로 심리적인 공포를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영화를 발명한 사람이 리메르 형제라면 상업영화를 발명한 사람은 아마 알프레드 히치콕일 겁니다. 히치콕에게 영화는 관객에게 이야기를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매체였죠. 그래서 그는 더욱더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카메라 기법과 플롯 기법을 만들어냅니다. Current choice? My name is Thornhill. Roger Thornhill. There's never been anything else. Of course. So obviously your friends picked up the wrong package when they bundled me out here in the car. Do sit down, Mr. Kaplan. I told you I'm not Kaplan, whoever he is. 예를 들어 그가 만든 맥커핀 기법은 요즘 말로 흔히 관객을 낚는 속임수입니다. 극의 초반부에 중요한 것처럼 등장했다가 사라져 관객들에게 헛다리를 짚게 하는 거죠. 북북서로 진로를 돌려라에서 나오는 조지 캐플란이라는 가상인물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맥커핀이죠. 나중에야 관객은 자신이 속았다는 걸 알게 되지만 불쾌해하기보다는 오히려 성찰의 기회로 삼습니다. 그는 이런 식으로 관객들에게 무가치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겠죠. 이렇게 그는 영국에서 감독으로 데뷔한 20대, 30대부터 쭉 영화 기법과 문법에 대해 연구를 계속해왔습니다. 아마 그가 평생 동안 범죄물에 집착했던 이유도 자신만의 영화 문법을 가장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었던 장르였기 때문일 겁니다. 히치콕이 영국에서 계속 영화를 만들고 있을 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제작자 데이비드 오 셀지닉이 그를 할리우드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1940년 레베카로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으며 성공적으로 할리우드에 입상하죠. 그는 레베카를 시작으로 의심의 그림자, 오명, 이창, 현기증, 사이코 등 그의 대표작이자 현대 영화의 대표작을 연이어 발표합니다. 그레이스 켈리, 잉그리드 버그만 등 당대를 대표하는 최고의 스타 배우들과 함께 영화 사상 처음으로 극장 간판에 얼굴이 걸리는 스타 감독으로 떠올랐죠. 그가 할리우드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그만의 서스펜스 이론을 상업 영화에 완벽하게 적용시켰기 때문입니다.
히치콕은 서스펜스를 영화의 주요 무기로 활용한 최초의 감독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소재는 늘 살인사건이었습니다. 아마 관객들을 끝까지 긴장시킬 수 있는 소재로 그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겠죠. 알프레드 히치콕은 카메오 출연의 원조입니다. 자신의 영화에 한 편도 빠지지 않고 카메오 출연을 했던 걸로 유명하죠. 1990년대 영화 퀴즈 프로그램의 단골 퀴즈였던 장면입니다. 이처럼 히치콕은 자기 영화에 대한 애착이 대단했다고 하죠. 심지어 배우들도 자신이 지시한 것 이외에는 연기를 하지 못하게 할 정도였습니다. 머릿속에 정해놓은 컷만 찍어서 편집실에서 편집기사나 제작자가 임의로 다른 영상을 끼워 넣어서 자기 의도를 해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렸다고 하죠. 그는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철저하게 자신의 영화에 낙관을 찍었습니다. 히치콕은 영화를 일종의 관객과의 심리 싸움으로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의지대로 관객을 두렵게 하거나 몰두하게 했고 때론 그들 내면에 숨겨진 욕망을 자극하기도 했죠. 특히 사이코에서 관객은 처음에는 돈을 훔치고 도망치는 여주인공에 동화되었다가 그녀를 끔찍하게 살해하는 노만 베이츠에게도 공감하게 됩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마음속에 죽은 어머니의 영혼을 감추고 있는 노만의 또 다른 자아에게도 고개를 끄덕이게 되죠. 이렇듯 관객을 당황시키는 그의 복합적인 도덕적 감수성은 사실 선과 악을 확연하게 구분지을 수 없는 인간의 교묘한 심리를 잘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완벽한 시나리오, 음악, 음향, 편집 등을 이용해 절묘한 기법으로 우리를 조종했고 그의 지배 밑에 있는 우리들 역시 그를 쫓아 허우적거리며 공포와 재미를 반반씩 섞은 오묘한 감정을 경험할 수 있었죠. Well, now suppose we get to the reason for my sending for you. I'm 78 years of age. I would like to go to my grave with a quiet conscience, particularly as I know that my only heir is out there somewhere, deprived by my acts of his true Rainbird name. Will you help me?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32년이란 세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세계 어디에서는 히치콕이 연구되고 있다는 말처럼 그는 후대에 가장 널리 연구되고 있는 영화 감독이죠. 그가 현대 영화계에, 아니 영화라는 장르 자체에 끼친 영향력은 말 몇 마디로는 절대 정리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건 우리는 아직도 영화 속 그의 속임수를 다 알아채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준비한 시네마 천국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삼복더의 마지막 날인 말복인데요. 맛있는 음식과 재미있는 영화 함께 하시면서 주중에 지쳤던 컨디션을 추스르는 건 어떨까요? 저희 시네마 천국은 EBS 국제 다큐영화제 특집 방송 관계로 다음 주 한 주 쉽니다. 8월 27일 더욱 알찬 영화 소식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Know how to kill loneliness at last. Oh, there's so much there to heal, dear, and make tears things of the past. But do you know that tonight the streets are ours? Tonight the streets are ours. These lights in our street are ours. And tonight the streets are ours. And these lights in our hearts, they tell no lies.